노조가 오늘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9시 넘어서 나올 전망인데 앞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는 만큼 오늘 결과도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내 경제 상황 진단에 이달까지 석 달 연속으로 부진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달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세계 성장세가 둔화하고 또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 해양이 세 번째 매각 공입찰에서도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매각 시도에서도 세주인 찾기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이 34주 만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안정세를 찾던 집값이 다시 반등 기미를 보이자 여당은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잠정 합의안이 투표에서 부결된 후 오늘이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최종 타결을 할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임단협 투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르노 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아침 6시 30분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1차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지 20여일 만입니다. 노조 측은 주간조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연장해서 조금 뒤 12시 15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조의 경우에는 오후 9시까지 마무리되면서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조는 전면 파업, 사측은 직장 폐쇄라는 대치 끝에 어렵게 만들어진 합의안인데 조합원 투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조합원 과반이 찬성을 하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되는데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가 수세인 상태에서 잠정안에 합의를 한 데다 1차 투표 때 반대했던 영업과 정비직군 노조원들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노사 갈등으로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르노 삼성차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무려 35%나 줄었는데 부결될 경우 회사와 일자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노사가 우선 잠정 합의안에서 상생안도 함께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차가 부산 지역 경제와 부품 협력사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가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결정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사측도 경력금 지급 등을 통해서 노조와 화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경력금 지급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벗어난 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 마감 기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실사단은 지난 2주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진입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현장 실사 마감일이 오늘까지인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지난 12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반대 속에 대우조선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결국 철수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임시주주 총회에서 대우조선 매각을 결정한 이후 곧바로 현장 실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지난 3일 처음으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를 찾아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우조선 노조의 강경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현장 실사는 인수합병 절차 중 하나로 기한은 오늘까지로 지정됐습니다. 대우조선 노조가 실사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조는 옥포조선소 출입구 6곳을 24시간 봉쇄해 왔습니다. 조용철 현대중공업 부사장, 강영 전무 등 실사단은 지난 12일 대우조선 노조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조차 불발됐습니다. 노조는 매각을 철회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오 기자, 그러면 오늘이 실사 마감 기한인데 오늘까지 실사를 못하면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실사 기간이 오늘까지인 만큼 사실상 기한 내 현장 실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절차상으로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존에 진행한 서류 실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향후 산업은행과 논의해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방식이나 기간 등 아직까지 의논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의 매각 본입찰이 실시됐지만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성동조선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성동조선의 매각 본입찰이 또다시 불발이 됐어요. 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본입찰을 마감했습니다. 예비 입찰에서 인수 의향서를 낸 투자자 세 곳이 모두 제안서를 냈는데요. 모두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지 못해 법원은 유찰을 결정했습니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4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같은 해 10월, 지난 2월 등 세 차례 매각이 시도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성동조선의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청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이 예고한 매각 시한은 오는 10월 18일입니다. 이때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각을 재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번 불발로 직권 파산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회생 절차만 끝내더라도 성동조선은 파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직권 파산을 하지 않아도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은 왜 높은 겁니까? 채권자들이 성동조선 자산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모든 채권자가 채권 규모와 상관없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불만을 가진 채권자 한 곳만 파산 신청을 해도 성동조선은 문을 닫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성동조선이 직접 자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신규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도 낮아 성동조선의 앞날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나란히 넉 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중동 오만 해상에서 일어난 유조선 피습 영향에 국제 유가는 장중한 때 4%까지 올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김 기자,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나란히 올랐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6% 오른 103.16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넉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3.7% 뛰면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그리고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수출 물가가 2.6% 올랐습니다. 농림수산물 수출 물가도 3.4% 올랐습니다. 반면 D램 수출 가격은 0.5% 떨어지면서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D램 수출 물가 지수는 76.7로 지난 2016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32.5% 내려갔습니다. 수입 물가도 한 달 전보다 2.2% 오른 113.66을 기록하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두바이 유가가 한 달 전보다 2.2% 떨어졌음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이 국제 유가 하락을 짓누른 영향입니다. 네, 밤사이 국제 유가도 짚어보죠. 최근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소식에 가파르게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유조선 피격 여파로 다시 치솟았죠. 네, 이란 주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과 노르웨이 국적의 유조선 두 척이 어뢰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는데요. 피격 사건이 일어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는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만큼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 중동 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장중 한때 4%대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2.2% 오른 52달러 22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런던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2.3% 오르며 거래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유가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는 커졌지만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량을 늘린 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에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석 달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장 기자, 정부가 이번 달에도 우리 경제의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6월 최근 경제 동향을 발간하고 최근 생산은 완만히 증가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미중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째인데요. 다만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지표가 부진하다고 판단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달에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과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네, 반도체 가격 조정과 세계 경제 둔화 영향이 겹치면서 수출은 5월 중 9.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4월 건설 투자 역시 한 달 전보다 2.8% 줄었는데요. 정부는 건축 허가 면적 감소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5월 주택시장은 매매 가격이 0.16%, 전셋값이 0.22% 내렸습니다. 거래 감소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찾는 유커들의 발길이 5월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백화점 매출액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정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준비하겠다며 경기 보강 과제를 적극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이 5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6% 넘게 오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류 기자, 내년 예산 요구액이 일단 500조 원은 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500조 원이 넘을 것이란 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498조 7천억 원으로 5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보다 6.2% 증가했는데요. 요구액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6%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6% 증가 후 올해 6.8%, 내년 6.2% 늘었습니다.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이양사업은 빠져 있는데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요구액은 5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먼저 분야별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 고용 분야가 있고요. 혁신 성장을 위한 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 국방 분야, 생활 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로 요구했습니다. 그중 복지 고용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 등을 위해 12.9%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R&D 분야에서도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 사업, 3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9.1%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SOC와 농림 분야 등은 낮은 증가율로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세입 등 재정 여건과 지출 소요,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9.13 대책을 내놓은 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인 지 34주 만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박연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강남구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어제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강남구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 0.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남구 주간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인데요.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줄곧 떨어졌던 아파트 값이 전고점에 이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9.13 대책 이후 3, 4억 원 이상 떨어졌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음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이달 1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9.13 대책 직후인 지난해 10월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일반 아파트도 뒤따라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전용 면적 94제곱미터인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최근 28억 9천만 원에 거래가 이뤄진 건데요. 이는 최고가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강남 외에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강남권 아파트도 시세 수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늘면서 하락세를 멈췄는데요. 이번 주 노원구와 도봉구 아파트 값은 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6개 구가 보합을 기록한 반면 이번 주는 10개 구가 보합을 기록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네,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꿈틀대니까 이제 여당이
나서기로 이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아파트값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서 이 여당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과 함께 집값 안정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인데 그동안 각종 대책이 쏟아져서 새로운 카드는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1주택자에 대한 이 세금 부담 강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아파트값 어떻게 추가로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밀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구속을 면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룹 경영에 복귀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우선 재판 결과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과 추징금 6,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 원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품의 금액이 높지만 유통이나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로 조 전 부사장이 경영 활동에 다시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일부에서는 이번에 구속을 면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현민 전무의 복귀에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까지 복귀할 경우 상속세 납부와 한진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진칼의 2대 주주 KCGY와 노조의 반발에 살 수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경영 복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로 복귀를 한다면 경영 복귀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한진그룹과 계열사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 위법 행위를 문제 삼는 규정이 없습니다. 구속으로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상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정부가 중소, 중견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지분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려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정부가 대기업이 참여한 합작법인에 대해서 면세점 입찰을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 중견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고 또 실제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세계 1위 면세점인 스위스의 듀프리가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이뤄진 인천공항 입국당 면세점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국내 합작법인의 지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중견기업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듀프리는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이 있었을 때에도 중견기업 자격으로 참여해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내놓은 조치는 어떤 겁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중소, 중견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산 1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 기업의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거나 세다 출자자일 경우에만 중견 면세점 입찰을 막았는데요.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참여 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주된 사업을 위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참여 기업과 지배 종속 관계가 있을 경우에도 중견 면세점 입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1월 이후에 있을 신규 시내 면세점 입찰에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손해보험사 10곳이 코오롱 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K 판매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엄 기자, 손보업계가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요?
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곳은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인보사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들은 코오롱을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환자들이 승소해 치료비를 반환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의료비는 보험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손보사들의 입장입니다. 인보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주사 치료제인데요. 인보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기 부담금 비율이 10%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골관절염 환자가 600만 원을 내고 인보사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는 자기 부담금 6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보사 처방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300억 원대에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보사가 건강보험 혜택도 적용이 안 되고 또 값도 비싸다 보니까 실손 의료보험 가입 비율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피해자 중 손해보험의 가입자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지만 인보사가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인보사 투여 환자들 중 일부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요. 청구액은 약 25억 원으로 소송 참여 인원과 청구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열형 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열형 강판에 대한 1차 연례 재심에서 포스코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기존의 41.57%에서 0.55%로, 현대제철은 3.95%에서 0.58%로 내렸습니다. 업계는 미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성실하게 응한 점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기업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141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 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현지 판매 확대를 위한 증설 등으로 인한 투자가 140%로 가장 많이 늘었고, 금융보험업에서도 투자가 48% 늘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고 이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정부 주관의 사회장으로 치러진 추모식은 오전 9시 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각계 인사들과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추모식 이후 이 여사는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3% 빠지며 2,096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으로 0.04% 내리며 726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기아차가 중국 1공장을 위에다 그룹에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기지는 줄이고 이 대신에 고급 시장을 뚫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아차는 현재 2.54% 오르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35% 빠지며 1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HLB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미국 항암제 개발사와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2.4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대우조선해양 실사가 끝나는데요. 절차를 마무리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승 반전했는데요. 현재 1.6% 오르며 1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화학주입니다. 지금 미국발 공급 증가로 에틸렌 생산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0.43% 내리며 3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